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5월 바닥론은 아쉽게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정중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제 시장 전망 적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교만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 미스터 마켓이 겸손해야 할 자리에서 적절하게 경고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꾼의 적중이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현재 이제 무엇이 바뀌었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바닥론을 적중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으로,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하는 투자 전략을 좀 몇 개 가져와서 6부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6월 폭락 이후의 투자 전략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일부러 말씀을 드리고, 2부는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은 중공황급 금융위기가 아니다, 중공황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3부로는 인플레이션과 주가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4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할 매매, 이 분할 매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5부에서는 뱅크런과 코인런은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6부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유가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내려오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공황을 전망해서 적중한 것부터 해서 5월 바닥론을 주장한 근거, 그 다음에 6월 폭락의 원인,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공황에 대한 전망은 적중을 했죠. 첫 번째는 이제 순환주기 차원에서 위험한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 2년차가 좋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한국은 이제 작년 중반부터 이미 안 좋았고, 중국은 작년 초부터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작년 말부터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소공황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특히 그 한국 반도체 수출의 증가율이 작년 중반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디레버리징이 어떤 방식이든 투매를 일으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중을 일단 했고요. 반면 한국은 또 신흥국들은 달러 강세가 작년 중반 이후로 시작됐기 때문에 작년 중반 이후부터 좋지 않았다는 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바닥론의 주장의 근거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된 걸로 사실은 나왔습니다. 3, 4월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피크아웃으로 간주를 했고, 그 다음에 중공황이 지금 아니다는 점, 그 다음에 빼따 콤플리, 이것은 경기와 주가에 시간차 개념이 있다는 측면에서 5월 바닥론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월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를 볼 때 2달 연속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불행히도 5월에 CPI가 급등하면서 도루묵이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지금이 중공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공황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유형 경색과 기업 실적 악화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세한 거는 2부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황이 아니면 소공황이기 때문에 소공황의 특징에 비춰보아 5월 바닥론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용금리 스프레드라든지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빅스 강도라든가 지금 영래포 상황이라든가 미국 은행 대출 태도 등등을 봤을 때 중공황 조짐이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중공황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중공황 상황이라면
지금 미국 연준이 영래포 자금을 무려 2조 달러나 연준으로 도로 회수를 한 상태인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금리를 올리고 QT를 하겠다라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매우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가상화폐 디레버리징으로 인해서 동반 투매의 리스크는 남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황이 발생되면 기업 EPS와 주가가 동반 폭락을 하고 폭락폭도 매우 큽니다. 그러나 소공황이 되면 기업 EPS 변화가 없거나 후행해서 즉 뒤늦게 소폭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큰 차이가 있죠. 실적이 조금 덜 증가한다 가지고 우려가 많아요. 1분기에 9%나 증가했는데 2분기에 4%로 줄었다. 근데 여전히 기업 EPS는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공황께는 기업 EPS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주가가 동반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 실적이 박살이 나는 현상을 보이는데 현재 지금 기업 실적이 박살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도 좋아지고 있어요. 다만 증가율이 줄어들 뿐이죠. 물론 이제 하반기가 되면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인플레이션 비용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지긴 할 텐데 폭이 그렇게 깊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 중공황이 아니라면 소공황이라는 얘기고, 소공황은 이러한 통계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1950년 이후 마이너스 20%가 넘는 하락장을 전수검사했을 때 시나리오 모델상 여름 국면에 해당될 때는 반드시 최대 하락폭이 20% 정도 나왔다는 것을 계속 관찰할 수 있어요. 20%, 19%, 20%, 19%, 19%, 20%. 근데 지금 22%까지 하락한 상태죠. 그래서 일단 통계는 미세하게나마 깨진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됐죠. 그리고 보통 3단에서 4단 하락으로 끝나는데 지금 4단이냐 5단이냐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소공황의 통계에서 다소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매우 이례적입니다. 5월 바닥론의 세 번째 근거는 뺐다 꼼플리였습니다. 이건 이제 경기, 주가, 시간차 개념이에요. 경기 침체 신경 아무도 안 쓸 때 소공황이 시작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면 소공황이 마무리된다는 어떤 사건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그 사건은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말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용히 소공황이 시작됐다는 점. 하지만 지금은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통상 이렇게 우려가 깊어지면 소공황의 바닥이 만들어지고 이후 경기 침체가 가볍게 더 진행되더라도 주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5월 바닥론의 원인으로서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중공황이 아니고 소공황이기 때문에 소공황의 바닥은 그 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빼다 꼼플리로서 이미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폭락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단지 급등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코인런이 나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3월, 4월 괜찮았던 게 5월에 CPI 급등으로 나온 것이고, 코인런은 5월에 나왔던 그 투매가 루나와 테더로 진행된 거라면 이번에 두 번째 코인런으로서 이더리움과 셀시우스가 있었죠. 그래서 코인런은 마치 약간 신용 정책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기초자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코인런 디레버리징을 상환하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도하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구조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몇 번 더 투매는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시계 제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판단은 유가와 인플레이션으로 결정이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언제 완화될 것이냐. 두 번째는 1994년 같은 일이 생길 것이냐라는 건데 3월, 4월에 분위기가 좋던 게 5월에 급등을 하면서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와 인플레이션의 역사적 관계를 1940년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분석을 해봐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를 중단을 하고 당분간 현금을 보유하고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994년도의 재현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 지금 하반기 달러 약세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반기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 지금 매우 신흥국, 특히 한국이 좋지 않은데 대세 상승으로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약세가 오지 않으면 겨울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1994년도에도 지금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달러 약세가 왔다가 1995년부터 달러 강세로 바뀌었어요. 채권 대학살과 함께 이후에 신흥국을 겨울 국면으로 진입시켜 버렸어요. 그 이후에 한국 증시가 5년간 박스피가 됐던 원인인데 그런 게 또 재현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 약세를 하반기에 전망은 했지만 100% 믿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꾼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틀릴 경우에 매우 심각하게 신흥국 증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현재 지금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바닥론을 의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공황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다른 그 기업 실적을 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은 소공황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등한 달러 강세가 만일 추세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전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알 수 없는 변곡점이고 두물머리 같은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를 멈추고 현금을 가지고 관망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세를 반박자 정도 늦게 따라가는 게 기술 투자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론과 시세가 충돌할 경우에는 시세를 존중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망이 틀릴 수도 있고 전망이 결국은 맞더라도 초단기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 분할 매수를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분할 매수를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예를 들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플랜을 갖고 한다면 최소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적절히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 매수에 대한 것은 사부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꾼도 좀 불편합니다. 5월 바닥론을 말씀을 드리긴 했고 사실은 이제 재미로 한 부분이 있죠. 이야기꾼은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5월 바닥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이쯤 되면 바닥이 형성될 거라고 본 거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 근거도 있고요. 그리고 설사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운의 영역입니다. 틀리는 것도 재수가 없는 거고 적당히 바닥권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이제 어긋났기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별로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의 거시경제 의견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야기꾼도 참 감사를 드리지만 이야기꾼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너무 맹신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이야기꾼의 전망은 참고만 하시고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 하에 투자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6월 폭락 이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